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23% 넘게 그야말로 이제 폭등했거든요.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 넘게 급등한 것이 87년도 이후에 대로 이렇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 폭으로요. 단일 기준으로 하나의 종목이 인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이 이렇게 잘 가져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9번째 최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6번째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를 좀 대입해 보면 메모리 관련주 그 투톱이 잘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총 6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겠고 이 코스피가 6,575선을 좀 접수하는 흐름으로 또 최고치를 쓰는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점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토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브리핑으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AI 토큰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매주입니다. 토큰 사용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2배가 뛰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아주 최소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최소의 단위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대에 토큰이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되면서 더 토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AI 시대를 보면 예전에는 AI 생성형일 때는 학습만 했으면 됐는데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이런 부분은 맞춤형 비서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끝없이 수정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분기 분당 토큰 사용량을 봤을 때 오픈 AI가 1년 사이에 2.5배 뛰었고요. 구글도 60%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큰이 중요한 이유는 또 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토큰과 메모리가 함께 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이 10배 늘었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10배 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선형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메모리는 양적 성장, 질적 고도화 이렇게 양축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진입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르게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비단 HBM뿐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디램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기업용 SSD 그리고 고성능 저전력 이런 쪽 그런 부분의 수요가 함께 붙으면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른 급증하는 폭발하는 수요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혁명의 구조적인 수혜주는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종목,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6천조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6,575선을 넘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이라는 기록은 모두 깨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AI 시대에 중요한 토큰의 개념 잘 하시면서 메모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축이 될 수 있음을 이 리포트나 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가고 삼성전자가 연이어 좀 잘 가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과 낸드 두 축이 아주 잘 받쳐주고 있는 느낌적 느낌 납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오를까에 대한 진단 메리츠 증권에서 해냈습니다. 일단 B2B와 B2C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B2B는 기업 대 기업,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서버 디램 굉장히 중요한데 AI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요가 작년에 하반기부터요. 이 GPU도 중요합니다. 추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것을 연산해야 되다 보니까 CPU까지 더 강력해진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르는 흐름들이 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면 GPU에서 현재 CPU까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GPU가 예전에 상반기에는 8에서 9대 1이었다면 GPU 대 CPU가 8에서 9대 2로 이렇게 보면은 CPU가 늘어난 양이 더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CPU 이 비중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CPU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도 하고 시스템 구동하는데 운영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아시죠? 거기 CPU도 CPU지만 예전 전통적인 CPU 그러니까 인텔, AMD 이런 기업의 전통적인 CPU 역시 수요가 폭증하는 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CPU도 폭증하고 차세대 이런 부분도 수요가 급증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C 기업 대 개인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업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사기, 컴퓨터 PC 사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역시 어떻게 예고가 되냐면 제한적인 물량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가파른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선두 업체라고 썼지만 누가 봐도 삼성 쪽인데요.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인데요. 여기에서 수요 예측 이런 부분을 보니까 서버 DRAM 수요 증가율이 60%에서 7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급은 20에서 25%밖에 늘지 않아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은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결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두 분기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 각각 35%, 전 분기 대비해서 80% 우상향 추세로 가파르게 속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판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4분기에 HBM도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순환 구조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메리츠증권 메모리 가격 상승 얼마나 올라갈지 그 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결국 이게 메모리 가격, 결국 삼전 믹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시총 더 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바탕을 읽을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전선전력설비, 이 중에서도 효성중공업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400만 원 갔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효성중공업 더 간다? 이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판이 더 있을 거고요. 뒷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4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효성중공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이 점유율이 77%거든요. 근데 이후에 앞장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효성중공업 오늘 그 목표 주가가 유안타증권에서 5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나오고 효성중공업 오늘 장중에 400만 원 갔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480만 원을 올랐고 그러니까 480만 원짜리도 나왔고 500만 원짜리도 나왔고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장중에 400만 원 가기도 했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 한 종목에 300만 원, 400만 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같은 섹터 내의 경쟁 업체이긴 한데
굉장히 값어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GE 버노바를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기준으로 PER이 효성중공업이 44배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50배입니다. 그리고 3년, 작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이 효성중공업은 43%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가 22%입니다. EPS, 굉장히 주당 순이익 이런 부분 성장률 봤을 때 GE 버노바보다 효성중공업이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렇죠? 22%고 43%인데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얘만큼 못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GE 버노바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유한타증권에서 50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공업 부분의 성장력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 수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1분기 수주가 4조 원이 넘으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근데 2029년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임라인을 조금 더 길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곡간, 창고 이런 부분이 더 있다라는 건데 1부는 30년, 31년까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더 길어진 상황이라서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수주, 곡간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올해 수주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는 7조 한 6천억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향후 더 확대가 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11조 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흐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초고압 변압기 있고요. 고전력 설비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붙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 쪽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생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차세대 변압기 그런 사업화도 현재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전력, 절벽 설비단에 대한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해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향 차단기 공급 물량이 2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업이익이 4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반영하더라도 1분기는 부합을 했네. 왜냐하면 좋은 부분이 2분기로 지연됐는데도 그럼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사이 43% 성장한 그런 구간 이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북미 비중 보셔야 되는데요. 중공업 쪽 중장기 수익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 대신증권은 효성중공업을 48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유한타증권은 5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중공업 쪽에서 4조 이상 벌 것이라는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을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입니다. 3개월간 자사주 5천억 원을 매입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고요. 보유 자사주, 기보유 자사주 이런 부분이 약 130만 주 있는데 내년 9월까지 전량 또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흐름 좀 보시면 되고요. 정책 흐름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줄줄이 오르고 있는 흐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인데, 액추에이터, 로봇에 따르면 이제 관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내재화하는 흐름들이 있고 외주 아니고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고요.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 이런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좀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데 8천억 원에서 2분기에는 한 9천억 원 정도 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양산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돼도 이쪽에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흑자 전환
이 부분은 흑자를 내는 것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모멘텀까지 붙어서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물류비 하반기부터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물류비가 하반기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고 DH 투자증권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 소식,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효과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현대모비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분석했거든요. 이후에 다른 증권사에서 하나금융지주 분석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은 약간 희비는 엇갈리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투자할 맛 나는지 분석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올려잡았습니다. 46,000원 정도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추진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 보험자회사 합병, 선행과제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관련해서도 부채 구조가 개선이 되고 비용 효율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세트 이 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본이 좀 있어야 외부 환경,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대출 성장 좀 완만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라고 요게 뭐냐면 이제 보험사가 보험비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역시나 잘 지급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한지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자회사 투자 여력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데 1조 원 최근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비은행 자회사 쪽 그런 수익 기여를 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OE 개선 기대감이 있는 우리 금융지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미래에셋증권이 하나금융지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머니코드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또 섹터를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17만 9천 원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목표주가 상향하는 소식을 알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율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에서 외환 리스크, 구조적으로 리스크 이런 부분에 좀 더 승인하면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져서 이런 부분은 금융지주에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언급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금융주에서는 중요한데 다른 경쟁사와 비슷하게 상단을 없애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율 50%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가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24년도 발표한 주주 환원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약한 거를 지키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자사주 4천억 원 매입 소각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반기 6천억 원.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튀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될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 보셔야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자 이익이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괜찮았고 비이자이익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지주 안정적인 실적 토대 위에 정책 모멘텀이 얹혀져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온 듯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금융주주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 비교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KB증권에서 언급했는데 지금 좀 사도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제철을 목표주가 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35%좀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부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게 반덤핑 관세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뭔가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세를 물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 이제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반등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철이잖아요. 철강 산업. 중국에서는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철강 이런 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등이 된다.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요 포인트로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2분기,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1분기는 버리고 2분기를 눈여겨보시면서 가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판매량은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만 톤, 판재, 그리고 봉영광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30억 원 정도 손실은 나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좀 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강, 스팟 가격, 현재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판매량 이쪽으로 튀고요. 열연 스팟 1분기에 95만 원 선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철근도 84만 원까지 변동된 사안들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새만금 투자 소식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봉영광 같은 경우에도 연간 530만 톤 판매, 노출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에서 6% 수준 좀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게 철강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은 1분기 좀 부진했지만 2분기를 디딤돌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관련 섹터 이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주가 급등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쓰고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 꼭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 한 발 멈춰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역시나 좀 알려드릴 거고요. 밸류 부담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생겼다라고 BNK 투자증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광 장비 수출 기대, 미중 분쟁의 반사 이익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급등했지만 현재 밸류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분기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이런 부분도 발주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데 주가 밸류가 좀 높네, 좀 부담스럽네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6,700을) 오늘 바로 밟았습니다. 장중 최고치 흐름들. 지금 개장 때보다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더 위로 치닫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는 이제 6,700 갔으니까 7,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숙한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시장은 이미요. 질서를 어떻게 재편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재평가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700을 넘은 이유도 지수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익숙한 투자 공식에서 이제 분기가 됐으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반도체 가장 먼저 주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이 구조에서 탈피를 하면서 결국은 밸류와 또 장기 계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재평가에 대한 시선이 AI 반도체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가는 사실 PER, EPS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밸류의 함수이고 이익의 함수가 바로 주가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밸류의 상단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EPS,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올리면 한국의 기업이 반도체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반도체 수출단에서 여기 AI 반도체 주축으로 들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일단 예전에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사이클 에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AI 거품론,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재고가 많이 쌓인 게 언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재고의 정점이 어디인지, ASP가 언제 둔화가 되는지 평균 판매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익 추정 이런 부분이 언제 둔화가 될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제는 이 과거의 틀을 깨고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투자 체계에 대한 인식관을 확고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6,000P에서 7,000P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AI 생태계가 복잡 다단하게 다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전력 설비, 냉각,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등등이 모두 엮여 있는 바. 이제는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AI 반도체 축으로 연결되니 그런 흐름으로 새로운 시가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단에서 왜냐하면 주가는 밸류와 이익의 함수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이익이 반도체가 주축이 되니 이런 쪽을 잘 보면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적 성장도 그렇지만 질적, 구조적으로 변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 우리로서는 많이 파는 거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 텐데 수출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6,000P에서 오늘 6,700 찍었고 7,000P 가는 부분에서 전략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기적으로 투자 재편은 안보,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쪽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인프라 핵심 재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자금이 일정 부분 금융 자산으로 갈 텐데 주식 시장 장기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머니코드 그리고 마켓나우 2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의 장 기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세우는 SK 하이닉스 장중 133만 원 선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SK 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렇게 주가도 날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00만 원짜리가 결국 또 나왔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20% 정도 올려 잡으면서 목표 주가 200만 원 오늘 나왔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1분기까지 그 물량, 출하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CPU입니다. CPU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인텔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인텔의 AI CPU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쪽 사업부의 매출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는 CPU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월 이후에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20% 증가한 흐름들, 인상된 흐름들이 있었고 AI 워크로드 여러 가지 전환 패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학습에서 AI 추론으로 넘어가서 AI가 우리한테 하나의 추천해 줄 수 있었다면 AI 추론에서 이제 AI 에이전틱으로 가면서 AI 스스로 생각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시대 이런 부분으로 맞물리면서 AI 에이전틱 시대에 여러 가지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역은 GPU가 아니라 CPU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굵직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베라 CPU를 공개를 했고요. 메타도 아마존 관련해서 CPU 수천만 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틱 시대는 CPU가 또다시 몸값을 한 번 더 업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PU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램, 특히 이제 DDR, LPDDR, 저전력 고성능 이런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도 붙게 되는 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SK 스퀘어 굉장히 중요한 게 100조 원, 이게 시총입니다. 시총 100조 원을 넘었고 그러면서 SK 스퀘어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 100만 원 넘을 차례다. 이렇게 또 하나의 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넘게 된다면 또 한 번 기록을 세는 거죠. 일단 100조를 돌파한 흐름들, SK 하이닉스가 잘 가면서 SK 스퀘어 역시 동반 잘 가는 흐름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하나의 대안이 SK 스퀘어로 또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기존 대비 32% 목표주가 상향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시총 100조 원 돌파했으니까 요 의미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5번째 기업이고요. 1인당 임직원 한 84명 정도 있는데 1인당 봤을 때 시총 1조 2천억 원 정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약간 법 테두리상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를 펀드에 담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머니코드에서도 종종 언급해드렸어요. 대안은 SK 스퀘어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50에서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28년까지 이 얘기인즉슨 이제 SK 스퀘어 할인율 더 이상 할인 못 되게 그러니까 더 비싸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평가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값 좀 올라갈 수 있다. SK 스퀘어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첫 주주환원 요 정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누적 7,1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공식 배당 수입 정도 있고 30%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투자 성과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입 일정 부분 들어가고 투자 성과가 50에서 60%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1년으로 좀 묶여 있고요. 올해가 2026년도입니다.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현금 배당이 있고요. 비과세 배당 2천억 원에 자사주 1,100억 원 정도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해놨는데 앞으로 SK 하이닉스 잘 가는 대로 그 하나에 대한 SK 스퀘어 역시 잘 간다. 오늘 종목 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흐름들 100조 돌파 이후의 흐름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SK 스퀘어까지 만나봤습니다. LG이노텍 앞서서 머니코드 맨 첫 번째 6,000P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을 좀 전해드렸는데 LG이노텍도 요즘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과거의 공식을 읽고 새로운 틀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가져오는 종목들은 그 틀 안에서 골라봤으니까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LG이노텍 참 많이도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87% 올랐습니다. 목표가가 35만 3천 원이었는데 66만 원으로 올려져봤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LG이노텍의 주가가 좀 오른 데 따른 그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 추정치를 올려잡았는데요.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일단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LG이노텍 관련해서는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북미 고객사가 출하를 방어했다. 그러니까 애플 딱 떠올리잖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출하량은 한 자릿수 후반대로 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한 0.7% 정도밖에 안 밀렸으니까 1년 사이에 그래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광학 솔루션과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LG 에너텍
그 사업 실적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카메라 모듈이 이제 들어간 게 이제 광학 솔루션 부분이고 반도체 패키지 이런 부분 보시는 게 패키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학 솔루션은 18%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이 16% 상향 조정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보면은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 내년도 추가적으로 4%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변 조리개 이거 내년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광학 솔루션 쪽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을 가시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부분이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에 LG 이노텍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3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F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안에 통신칩을 하나로 싹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게 CU 딱 구리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구리로 된 기둥을 얘기해서 전기 신호를 좀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유연하게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력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애플 자체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채택하기 때문에 더 이런 쪽으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쪽은 경쟁사가 이탈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FCBGA라고 해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한 가동률 50% 정도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내년 대규모로 캐펙스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FCBGA라고 해서 반도체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적자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질 예상입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패키지 사업 이익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19%에서 내년 28%로 9%포인트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 기판 쪽 보셔야 되는데요. 상반기에 뭐 반도체 종합해서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FCBGA 고성능 반도체 기판 앞서서 밑에서 설명해 드린 거 이게 사실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릴 그런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 자체적으로는 약간 이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더 받을 수가 있죠. 다른 경쟁사는 이게 꽉 풀로 찼는데 LG 이노텍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버 CPU 고객사를 포함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품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서도 다변화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실적을 잡아줄 수 있는 3가지 에너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LG 이노텍 요즘에 국내 증권사가 참 많이 분석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드렸고요. 네,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AI 인프라 다음 주자는 뭘까 하면서 통신 섹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통신 섹터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살펴보면 AI 인프라, AI 엣지, AI 추론 시대 이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GPU 에너지, 유틸리티,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부분이 다 생태계가 하나로 엮여져서 이제 통신 이런 부분은 이제 후발 주자로 함께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AI 랜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이제 통신도 AI 이쪽으로 이제 접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오랜이라고 해서 AI 랜 이게 통신 기주고 AI 처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AI 랜 활성화를 위해서 범용 통신 그 기간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AT&T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구나 이렇게 좀 눈으로 쓱 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엣지 추론이라고 해서 이제 추론, 이게 A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론에서 이제 에이전틱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흐름들,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어딘가에서 끌어쓰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자체 기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바로바로 추론해서 답을 내는 그런 비중도 함께 높아진다. 엣지 추론이 높아지면서 많아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비중도 커진다. 이런 선순환 구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CPU와 GPU의 역할, NPU의 역할이 더 늘어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틱을 핸들링하는 건 GPU가 아니라 이제는 CPU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GPU는 너무 비쌌는데요. 그 의존도가 줄면서 CPU나 NPU의 역할이 좀 높아지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인프라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자료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5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쪽에서 투자의 사이클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다음 주자는 뭘까라고 봤을 때 통신 쪽 본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키움증권에서는 통신 장비, RFHIC, 솔리드 이런 부분 좀 언급을 했고 그중에서 탑픽은 노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ARM 이 생태계 이쪽에 포함이 돼 있어서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인프라 다음 주자 노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까요? 근데 실적에서 괜찮다라는 언급이 나왔나 봅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하나오션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상당 부분 국내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올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그런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아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상선이었습니다. 일단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수성과 해양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습니다. 고정비가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상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나왔는데 18%였습니다. 그래서 상선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또 제목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환율 관리를 좀 탄력적으로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산업재의 밸류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주 섹터도 리레이팅,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조선주, 수주 기반 이런 부분으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6,000비 시제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오션은 하나의 단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좋고 상선도 잘 받쳐주고 앞으로도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사별로. 하지만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거, 캐나다 잠수함 이런 부분, 해양 구조물 수주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뉴스 팔로우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결 조건으로 잘 돼야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삼성증권의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조선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불안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쭉 못 뻗어가는 이유도 이렇게 불안이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보면은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대형 실적 기술주들의 발표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를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좀 우리가 한 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게이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시게이트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시게이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메모리 저장, 그러니까 저장, 스토리지 이런 쪽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 18%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업로,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생성을 굉장히 촉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업들도 덩달아 뛰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HDD 영역에서 AI 시대의 수분 수혜주의다라고 하면서 시게이트가 장 마감 이후에 활짝 웃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뉴욕 시장에서 보였는데요. 일단 이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졌죠. 일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유는 오픈 AI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주간 활성 사용자 수 10억 명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도 있고 원래 이제 오픈 AI와 구글 제미나이가 좀 싸우는 그런 대결 구도인데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흐름이 있고 오픈 AI의 CF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파르게 우리가 매출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컴퓨팅 계약, 지불 대금을 못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주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메타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에 또 영향을 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오픈 AI 리스크, 이게 자본 지출에 대한 리스크, AI 수익화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조정의 빌미가 되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픈 AI가 반박 설명을 냈고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들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발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나 AI 인프라주 덩달아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제 정규장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AMD, 브로드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반도체 장비주도 날씨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중국 규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 파운드리 2위 업체가 있습니다. 화홍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첨단 장비 수출하지 말라,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램 리서치 그리고 ASML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이런 영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있어서 빚 부담이 커지니까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죠. 기술주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양자, 로봇, 우주, 원자력 섹터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영향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게이트 이게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뒷심이 좀 좋았다.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력과 전력 설비주가 강하잖아요. 그 원인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블룸에너지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에서 굉장히 숨은 또 강자, 하나의 좀 새로운 중요한 상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에서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 대비해서 39%,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나 뛰는 흐름들을 보여서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대폭 상향된 그런 조정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SOFC라고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가끔 이런 부분이 좀 뜨기도 하는데 고체 산업은 연료 전지거든요. 그 수요가 늘면서 제품 매출 이런 부분에서 탄력이 붙었고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제품 매출이 1년 사이에 200% 넘게 급증했으니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전력 공급, 대형 계약 이런 부분도 하나의 호재성 재료로 인식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망을 쓰지 않고도 자가 발전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력 공급은 안보다라는 인식까지 이란 전쟁 이후에 생겼고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투자에 이제 무게를 줄 텐데 현장에서 전력을 바로 공급하는 온사이트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도 블룸에너지가 더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좀 어필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관련주에도 이런 느낌의 종목들은 또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으로나 불안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조언으로 나왔으니까 오늘자 한마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목표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톱이 또 잘해야 시장이 잘 가고 이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KB증권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또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용량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30년까지 2배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100기가와트 추가거든요. 미국 데이터 센터 용량은 3배가 좀 늘 것이다라는 예상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AI 에이전틱 시대에 지금 화려하게 부상한 그런 기업인데 엔트로피 클로드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던데요. 2030년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10기가와트인데 여기 보시면 오픈 AI가 30기가와트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자 엔트로픽이 지금 10기가와트인데 오픈 AI가 30기가와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I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AI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장 없는 성장을 매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AI 생성형 시대에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오고 다음은 피지컬 AI인데 이제 시작인 단계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산 능력과 공급 여력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의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 그리고 앞으로 7년 모모가 더 갑니다. 바로 가로 안은 메모리 가격이겠죠.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 앞서 모니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올라서 205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으니까 다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요즘 참 삼성 SDI 분석 많이 하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탄력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외치는 듯한데 증권사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좀 보내더라고요. 특히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3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기존 대비해서 6% 올라잡았는데 여기에 분석 리포트의 초점은 삼성 SDI의 소형 전지였습니다. 이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소형 전지 매출액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해는 9%, 내년은 25%, 추가적으로 그 후년은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BBU라고 해서 배터리 라이트 유닛이라는 부분인데요.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템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소형전지 매출액을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수주 회복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는데 폭스바겐이나 BMW 추가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유형도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U라고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그러니까 비상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매출과 이익에 개선되는 그런 폭을 좀 성장시키는 여력을 갖고 가져다 줄 거고 올해 매출단에서는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나 봐요. 그게 1년 사이에 83%는 성장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BBU 이런 뭐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배터리 백업 유닛, BBU 이런 부분, 데이터 센터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앞으로 그 노출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이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LS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27% 올려서 163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수익성 부분과 더불어서 성장 매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딱 긴 보고서였는데 세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실적과 수주와 증설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1분기 매출은 사실 2% 1년 사이에 느니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그래도 1년 사이에 18% 성장을 하면서 2,583억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제품 판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전력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가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더 높고 하반기가 약간 낮은 그래서 하반기는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 수주는 1년 사이에 많이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 있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려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증설이 약간은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LS증권이.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입장에서 보면은 2004년도, 24년도였습니다. 여기 울산 1,400억 원, 알라바마 800억 원, 이거 이제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1차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증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올해 그리고 알라바마 공장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완공 목표돼서 이게 2차 증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도 2차 증설은 2천억 원, 알라바마 공장도 2천억 원인데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렸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효성중공업은 증설, 멤피스 공장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수분 괜찮은데 부산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증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회사 있거든요. 그 자회사 초고압 변압기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 수주,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했는지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전쟁이 치러진 지 9주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봉쇄 2개월 이제 9주차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석유가 이전까지 그러니까 전쟁 난 지 이제 2개월 요것만 좀 보면은 석유보다는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정유 제품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질이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나 정유 이런 부분에 그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있는 쪽이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니까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달러 수준인데 지금 등유, 경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292까지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를 보면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2개월 차에 사실 정유 제품 공급 차질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 10%가 감소가 됐지만 사실 비축유를 좀 방출해두면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제 5월 다음 주가 5월입니다. 근데 5월 이후는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이제 전쟁 60일 이후로 지나가던 그런 길목인데 원유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5억에서 6억 배럴 정도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쌓아나온 재고도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원유 공급이 굉장히 딸릴 것으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도 잉여 설비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걸 이제는 인식할 때가 됐다. 이게 5월 이후 펼쳐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갈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슬픔, 피를 흘리더라도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을 흐리고서라도 이 원유, 핵심 원재료, 쉽게 얘기해서 이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정제 마진이 떨어지는 하락폭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정유 대비해서는 석유 화학 제품 이것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띠를 좀 단단히 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살 때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돌발 사태가 오더라도 꼭 사야 되는 무언가가 있고 뭔가 재정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구매를 지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정유는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이어나 뭐 옷이나 가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석유 화학 제품의 수익성이 훨씬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석유 화학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잘 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이 약간 풀리더라도 그러니까 전쟁 종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중동의 생산량 80%가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가능성 8주에서 10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석유, 화학 이 섹터에 대한 리스크 잘 감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참 많이 갔습니다. 어제 많이 간 만큼 오늘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00원에서 49,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4만 원 선 넘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죠. 근데 이게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분기에 왜 좀 어려운 거 다 털고 가자 이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턴 어라운드 했었고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받쳐줘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봐야 되냐? 2분기 굉장히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이쪽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바라보는 것 같았고요. 내년부터 28년까지 베트남, 체코, 미국, 원전 이런 부분의 수주를 추진을 할 가능성 있고 MSCI 한국 지수 편입 이슈까지 있는 바 대우건설 최근 목파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괜찮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제시가 됐고 특히 건축 주택 부분의 마진이 훌륭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 전보다 한 75%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수익성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되게 예전 그 착공 물량들 하나하나 이제 완공이 되고 있는 흐름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그 착공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이 현장 매출이 7에서 14%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떼어주지 않고 오롯이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대우건설 목표가 조금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오늘도 떨어지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또 좋게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차별화돼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픽은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니까 42,000원에서 55,000원까지는 올렸는데 경쟁사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태양광 설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목표 주가는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유상증자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규모는 결국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이후는 한 달 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의견이 중립인데 이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게 뭐냐 봤더니 3분기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국 쪽, 그러니까 웨이퍼나 셀 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할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여야지 투자 의견이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 이런 부분에 덕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하나의 좀 과제 아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올라서 나왔고요. 삼성증권은 이렇게 중립을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또 하나증권은 6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고 이 전략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를 꺾고 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올렸고 투자 의견 중립한 삼성증권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좀 동의하신다면 투자자에게 반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나솔루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을 57조 이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 실적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거 딱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가 다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게 DS라고 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 이제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53조 7천억 원을 해줬으니 비중으로 따지면 94%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다 해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관련 제품, 고수익 가치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도출할 수 있었고 메모리가 다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HBM4, 소캠2 양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스테온 칩 판매 잘 됐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해줬다 94%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 외에 사업부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경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TV 가전 그리고 모바일 쪽 있는데 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경험 요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2조 8천억 원 됐는데 1년 사이에 한 35% 감익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TV 가전 쪽은 2천억 원 흑자에 이제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른 섹터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에서 환율 상승도 도움이 됐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그 규모 역시 1조 8천억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당 분기 배당 이런 부분으로 써놨고 총 2조 4,530억 원 정도 규모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 리포트 이렇게 쭉 보면요. 투자 의견 흔들리지 않고 목표 주가 오르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상단이 KB증권인데 36만 원 유지였고 한국투자증권 33만 원 정도 유지였으니까 이 밴드들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잘 나와준다면 시장에 또 지수도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날 텐데요. 오늘 그 뉴욕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AI 시대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는 기업들만 생존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알파벳이 이 4개의 M7 종목
4개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7% 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지출을 하는데 AI 수익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6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 이후에 최고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이 부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거, 이런 단위단에서 올렸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AI 수익화에 대한 선순환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I 그리고 클라우드의 수익성을 견조하게 보여줘서 이것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입니다. 40% 성장을 기록한 흐름들이 있고요. 연매출 AI로 봤을 때도 123%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존 역시 아마존 웹사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8% 성장하면서 15분기 최고 성장률을 기록해서 이 세 개의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잘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EPS 컨센서스 대폭 상향 흐름들이 이쪽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메타는 알파벳과 완전 거꾸로 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6%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이익과 매출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겉은 좀 화려하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고요. 연간 자본 지출이 상향 조정했는데 이걸 보고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또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었고 시간의 주가에서는 알파벳이 뛰었고 하지만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좀 내실은 안 좋지 않은가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 좀 확연히 갈리는데요. 어쨌든 AI 이제 수익화를 잘 보여주고 자본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하는 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잘 가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단서를 줬던 날 굉장히 중요한 새벽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이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찰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 종목별 흐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증권사의 목표가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14% 올려잡았는데요. 판매량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판매량 기준으로는 올해 9% 그리고 내년 8%, 후년에 4% 조정하는 흐름들, 상향 조정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핵심 양극재 벤더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매출의 70% 비중을 차지하니까 핵심 벤더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유럽 쪽에서 긍정적이죠. 전기차 판매 아이오닉 3를 비롯해서 뭐 EV2 그리고 아우디, 벤츠, BMW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해서 비상 전원 이렇게 켜주는 비상 배터리 이런 느낌인데요.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전동 공구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쪽에 수요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매출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을 올렸는데 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헝가리 공장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월부터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연 5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기차가 약 50만 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캐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헝가리 공장 양산 본격화
가격화에 대한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만 봤을 때 약 1만 톤 수준 이런 부분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증권사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올려서 25만 7천 원. 그러니까 앞서 28만 원이 최상단이고요. 이거 한 평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3개월간 주가가 굉장히 플랫하게 갔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플랫한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은 게 여타 셀 메이커들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준 차이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률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존 다른 여타 경쟁사의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현재 주가를 매기는 흐름들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가서 그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2028년을 봤는데 2030년까지 시기열을 늘려서 주가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적 이런 부분이 선반영돼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률에는 정체를 빚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언급했는데 바로 여타 다른 정책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유럽 시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유럽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도출이 되면서 유럽 내에 양극재에 대한 공장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증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 캐파 상향 가능성도 더 내비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약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쪽에서 바라봤거든요. 하나증권의 메시지 잘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밋밋했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타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한 매체에서 UBS에 대한 관련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리포트를 써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번 주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있는데 항상 리튬 관련주도 같이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UBS에서 리튬 가격 앞으로 좀 대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으로 보면 올해 3만 달러에서 내년 4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기존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하는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 전방위적인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ESS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전력 수요 이런 부분 잘 아시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전력과 전력 설비주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되면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란과 또 미국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더욱더 이런 관심이 증폭됐다라는 부분에서도 ESS는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트럭 전동화 확산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아마 중국 매체에서 UBS를 활용해서 기사를 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배터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현상들 이런 부분 투자 전략에 서려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임은 확실합니다. 자,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인데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최근에 보면은 목표 주가 올라는 이유가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 이익 곧도 크게 다름 없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아서 나타났고요. 여기 굉장히 전략을 잘 쓴 게 저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부분은 확 줄였고 하나를 팔더라도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런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게 앞으로 이제 반영이 더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에서도 효과가 좀 나타났고요. 고마진 비메모리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또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FC BGA는 최근 많이 언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덕동자 같은 경우에는 기판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고성능 반도체 프리미엄 기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칩 물량도 늘어나고 또 면적 큰 거 이런 부분도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연말에 또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앞으로 이 FCBGA 고성능 반도체용 프리미엄 기판 같은 경우에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일단 있어서 첫 번째 모멘텀은 이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인 회로 기판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 캐파 증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항공우주 매출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주 항공 이쪽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판 가격이 인상된 것이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분기는 이렇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캐파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증설 매출 확대는 27년 말에 진행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LPDDR이나 DDR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수익 제품 이런 부분에 비중이 커지면서 이 전략들 지금 있잖아요. 저수익 메모리를 줄이고 고수익 이런 부분을 늘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대신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15만 6천 원까지 올려잡았는데 밴드 최상단 부분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20% 올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많이 언급이 됐죠. 가스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판매량 전망치가 12기에서 16기로 늘어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35년까지 증설 36년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고 미국 공기업 쪽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 나면서 원전 증설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케일 생각이 나시죠? 그 프로젝트 작업도 착수해서 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먹을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원전 프로젝트 건설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갈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앞으로 뉴스 굉장히 철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 1년 사이에 성장을 했고 자회사 쪽 괜찮게 했더라고요. 뭐 두산 밥캣 이런 부분도 괜찮았는데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80P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화장품주들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모레80P 실적 나왔죠.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 글로벌 브랜드나 채널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구권 수출 확대 모멘텀 괜찮고요. 1분기 영업이익 봤을 때 자회사 코스알엑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유럽 성장하고 중국 쪽은 약간 부진하면서 차별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매출 성장은 지속적이라서 매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점차적으로 소폭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2부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화장품, K 화장품주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알짜 전략들도 함께 잘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는 오늘 아모레 퍼시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